신흥국 투자 심플합니다. 중국 펀드가 21% 내릴 때 인도는 2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인도 센섹스 지수가 제가 이제 캡처할 당시가 월요일이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7,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7만도를 넘어서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중국은 최고 이제 3,700까지 하던 것들이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2,900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홍콩은 더 심해요. 홍콩 항생지수는 12,000까지 갔던 게 5,000 단위까지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ELS 사태, 제가 지지난주에 이슈 리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ELS도 당장 내년에 8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이 FDI,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던 자본이 이제는 외부로 순유출이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98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자금의 대탈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들. 지금 중국은 부채 비율이 300%에 달해요. 그 300%에 달하는 부채가 꽤나 많은 비율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GDP의 30%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의 침체가 다가오다 보니까 요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홍콩 사태 이슈도 그렇고 반간첩법 등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안에서도 나름의 정치 파벌이 있습니다. 뭐 상하이방, 뭐 태자당, 뭐 이런 파벌이 있는데, 그 파벌 사이에서 이제 핑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이 시진핑이 다른 그 상하이방인가 거기에 이제 정권을 넘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계속 영구 집권을 할 이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은 지난주 주말에 홍콩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홍콩의 총통인가 하여튼 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이 출마가 친중파밖에 없는 거예요. 출마가 친중파밖에 없다 보니까 홍콩에서는 돈까지 줬는데도, 우리나라는 10만원 정도 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선거에 참여하겠죠. 아마 돈까지 준다 그러면. 근데 여기 투표율이 27.54%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애초에 친중파밖에 안 나오는 선거 뭐하러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중 인사는 송환법 시위 이후로 출마 자격이 완전 제한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캐피탈리즘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자본주의로 번역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신용주의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영구 집권 이후로 매우 빠르게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을 잃고 있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10년 전만 해도 10%대 성장을 하던 중국은 10년 전에는 그래도 부채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성장도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5%대 성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부채는 300%나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는 그 높은 부채를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성장을 더 많이 해서 내 돈이 더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부채를 녹이는 방법도 부채를 녹이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300%에 달하는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 5% 성장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인도는 여태까지는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약간 성장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이처럼 보이는 건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빠져나온 신흥국에서 어쨌든 신흥국이 투자해야 될 자금인데, 중국에서 빠져나왔다면 달리 어디 신흥국에 투자할 데가 어디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지금 인도 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중국에서 신용을 잃은, 중국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신용을 점점 얻어가고 있는 인도에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드리자면요, 중국 증시는 수년째 하락세인 반면에 인도 증시는 수년째 상승 가도를 달리는 중입니다. 홍콩 통제 강화 이후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금융 허브였던 홍콩 증시 또한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년 전부터 공산국가에 투자하지
변하지 않고 인도에 투자해왔던 저희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성과가 괜찮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양대산맥인 중국 또는 인도에 투자해왔던 투자자들의 희비가 교차할 듯 합니다. 센섹스 지수가 7만 포인트까지 상승한 지금 시점에서도 인도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에서도 인도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전략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전에 4.5%였던 게 지금 4.28%가 나왔습니다. 발행이 4.28%가 나왔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행금리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 발행이 어떻게 될지도 또 주목해서 볼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한 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물 입찰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4.6인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발표 2.3% 나왔고 M2 통화 증가량이 1.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2도 이제 M1과 M2의 개념이 있고 M1은 협의통화, 그러니까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수표라거나 요구불리금을 얘기하는 거고 M2가 2년 미만의 금융상품, 그러니까 이제 1년짜리 예적금 이런 거는 이제 다 M2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얘기할 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를 얘기할 때는 M2로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통화량의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작년 초만 해도 22년 초만 해도 10%대 증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M2가. 근데 이제는 1.9% 지나서 1.7%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0.0%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마이너스 물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다다음 주 이슈 리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다만 일단 5.5%로 동결을 했고요. 근데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기대가 내년에 4번 낮추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해가지고 내년에 3번 정도는 낮출 것 같습니다라고 점도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시장은 그럼 내년에 6번 낮추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의 기대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란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을 5.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4.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0K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는 오히려 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볼 만한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죠.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냐 떨어지냐, 채권금리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에서 앞으로의 긴축 방향성,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건지 우리 좀 긴축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건지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LPR 금리 결정,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가 이 LPR입니다. 그래서 이 LPR 금리 결정이 20일 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또 미국의 GDP 확정치 발표가 있겠고 그리고 영국의 GDP 그리고 미국의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